38. 휴전선으로 변한 38산. 부산에 머물러 있는 정부는 2월 15일 긴급 통화 조치령을 발표했다. 원 단위를 환으로 바꾸면서 통화를 100대 1로 인하했던 것이다. 이 갑작스러운 조처는 신문들을 장식했고 사회 일부에 돌풍을 일으켰다. 그 돌풍에 휩쓸린 것은 어디까지나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눈 껌뻑거리며 듣는 소식일 뿐이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10분의 1로 줄어버렸다고 야단들이었고 빚은 놈만 살판났다고 떠들었고 현찰이 아닌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익이라고 수선을 피웠다. 염산군은 그런 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들인지 종잡을 수가 없는 채로 재산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소리만 귀에 담겨 국부 이승만 대통령 각하가 갑자기 그의 입에서 개새끼, 씹새끼로 둔갑하고 있었다. 그가 화폐개혁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고 공장을 가진 자기는 오히려 이익이라는 것을 납득하기까지는 한 달 이상이 걸렸다.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그는 국리 끝에 국부 이승만 대통령 각하 앞에다 장하신이란 말을 붙이기로 했다. 얼른 떠오른 말로 위대하신을 붙일까 했다가 질겁을 했던 것이다. 그건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 동지에 붙여진 말이었던 것이다. 염산구와는 반대로 죽을 상이 되어 있는 것은 현찰, 신봉자, 유주상 같은 사람이었다. 화폐개혁 바람이 미쳐 잠들기도 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신문들을 요란하게 뒤덮었다. 소련 수상 스탈린의 사망이었다. 3월 5, 6일자 신문들은 양쪽 끝이 치켜 올라간 콧수염 짙은 스탈린의 사진을 큼직큼직하게 실어대며 소련이라는 나라가 곧 무너져 내려앉고 이승만 대통령이 부르짖는 북진 통일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처럼 수선들을 피워대고 있었다. 그런 변화를 이용하자는 것이었을까? 한동안 뜸했던 휴전 반대 걸기 대회가 전국적으로 벌어지면서 4월이 시작되고 있었다. 어른들은 걸기 대회에 동원되는 것을 지겨워했고 쪼무레기들은 걸기 대회가 마냥 좋았다. 그날은 학교가 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휴전 반대의 걸기 대회는 6월로 접어들면서 느닷없이 북진 통일 걸기 대회로 바뀌었다. 걸기 대회에 동원된 사람들은 왜 그 명칭이 바뀌게 되었는지 용문을 모른 채 마이크에서 선창하는 구호를 따라서 외칠 뿐이었다. 6월 18일 새벽 김범우는 마산포로 수용소에서 방공포로로 석방되었다. 방공포로 분리수용으로 그는 마산으로 옮겨졌던 것이다. 김범우는 철조망을 벗어나고 나서 새벽별을 바라보며 거제도에 있는 정화섭을 생각했다. 너는 북쪽으로 가는가? 그래 가거라. 남쪽에 집을 두고 북쪽으로 가는 것이 어찌 너 혼자뿐이겠는가? 난 이제 고향으로 간다. 너와의 약속은 꼭 지켜나갈 것이다. 휴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시한부로 멈춘 것인 뿐인 휴전은 우리에게 내일로 남겨진 숙제다. 김범우는 사흘이 걸려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는 그를 놀라게 할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도 또한 집안 식구들을 소스라치게 할 충격을 가지고 있었다. 범준 형님이 인민군 고급군관으로 돌아왔었다는 사실에 그는 충격을 받았고 집안 식구들은 그의 지팡이 짚은 절룩거리는 다리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부터 알려주었지만 김범우는 그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다. 아버지의 죽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형님이 돌아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찌 됐습니까? 김범우는 생략을 모르는 어머니의 사절조의 이야기에 그만 답답함을 느꼈다. 입선 올렸지. 그 다음은요? 그것이야 어찌 알겠냐. 그간에 수도 없이 많이 죽었다는디. 그동안 많이 늙어버린 어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옷고름 끝으로 눈물을 찍어냈다. 민족 독립을 위해 빨치산 투쟁을 했을 형님은 이제 민족과 인민 해방을 위해 저 산속에서 빨치산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상진 선배도 물론 함께지. 염선배가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런데 형님이나 염선배는 지금쯤 어떻게 되어 있을까. 김범우는 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는 오른쪽 다리에 찍힌 흉터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생김이 서로 다른 세 개의 흉터는 언제 보아도 흉측스러웠다. 비군의 포탄이 찍어놓은 포인이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그 흉터들은 더욱 크고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생각들을 떼쳐내며 목욕통 안으로 뛰어들었다. 시원함이 살석으로 아련하게 퍼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낯을 훔쳤다. 그리고 눈을 떴다. 그는 흠칫 놀랐다. 왼쪽 발뚝에 찍힌 푸르딩딩한 글자 2개가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그건 반공이었다. 수용소에서 대한반공청년단에 가입하면서 의무적으로 새겨야 했던 문신이었다. 김범우는 자신의 팔뚝에 새겨진 2개의 글자가 그들 상위 군인들과 맞먹을 수 있는 힘을 발휘할 거라는 생각에 떨떠름하게 웃었다. 목욕탕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내리감은 김범우는 가슴팍을 느리게 문지르면서 대령이 역설하던 그 목적이 과연 제대로 달성되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있었다. 보성경찰서 서장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회의 참석자는 4명이었다. 남인태, 권병재, 토벌대장 둘이었다. 오늘 회의를 긴급 소집한 건 다름이 아니고 휴전협정을 목전에 두고 잠비, 토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어차피 휴전협정은 될 것인데 잠비들을 산중에 두고 휴전협정을 맺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휴전협정 전에 잠비들을 완전 소탕하라. 그래서 본 회의를 긴급 소지하게 된 것입니다. 남인태는 잠옷 거드름을 피우며 좌중을 훑어보았다. 그가 의식하고 있는 것은 권병재였다. 권병재의 눈길은 빠르게 조계산에 가 박혔다. 토란 모양을 한 타원 안에는 53이라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의 눈길은 마지막으로 보성군당 3회에 한참 머물러 있었다. 그 수가 가장 적은 것에 그는 안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 다 같이 봅시다. 우리가 1차적으로 책임져야 할 보성군당은 셋으로 나와 있어. 이건 천만다행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좋아할 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2차로 책임져야 할 곳이 이 조계산 지구가 있기 때문이요. 여기를 보시오. 이 백아산 지구는 36밖에 안 된다 그것이요. 그러니까 백아산 지구를 맡고 있는 화순이나 국성경찰서보다 우리는 2배나 더 할 일이 많다는 결론이요. 이 백운산이 317명이나 된다 그것이요. 그러니 순천경찰서에서는 조계산 지구보다 백운산 지구를 치느라고 정신이 없게 생겼어. 닌장 맞을 광양경찰서에서는 밥 먹고 하품만 하고 앉았간디 요리 못자리판을 맹글어 놓고 있을 게라. 보성경찰서 토벌대장이 느닷없이 소리를 질렀다. 남인태는 그만 깜짝 놀랐다. 토벌대장, 좀 점잖게 하시오. 여긴 총 쏴대는 산중이 아니고 회의장이요. 회의장. 야, 조심하겠구만요. 그런데 이거 우리 전남이 406명으로 지리산보다 많군요. 권병재가 중얼 거리듯이 말했다. 맞소. 바로 그 점이 문제요. 지리산이 371명으로 그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경남도당과 이현상이 남부군이 합해진 게 아니냔 말이오. 그러니 우리 전남은 2개의 도를 합친 것보다 많은 셈이고 여기를 보시오. 전북의 회문산과 덕유산을 합해봤자 회문산 98에다가 덕유산이 127이니까 가설랑은에 225명이요. 권병재의 계산이었다. 맞소. 그러니 전북에 비해서도 2배가 된다 그것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전남 숫자가 더 늘어나는데요. 여기 지리산에 구례군당이 37명이나 끼어 있어요. 그럼 우리 전남이 443명이 되는 겁니다. 권 소장이 지리산에 해당되는 네모칸 안에서 맨 끝에 구례군당을 손가락으로 짚고 있었다. 이 자식 이거 수가 늘어나서 좋다는 거야 뭐야? 남인태는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다. 바로 그거요. 우리 전남은 좋은 것은 1등을 못하고 못된 것만 1등을 하고 있어. 그러니 정부에서도 좋아할 리가 없고 도경에서도 난리가 난 것이요. 그러니까 도경 국장님이 하루빨리 소탕을 끝내라고 노발대발이시고 이렇게 긴급 명령이 떨어지고 난리요. 토벌대장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들을 해보시오. 남인태의 우라는 엉뚱하게 두 토벌대장을 향해 터지고 있었다. 그 금매요. 이적지 여운건맨치로 열성으로 해야지 무신 똑별난 수가 있겠는가요? 근데 종우 우에 열이 딱 적어놓게 숫자가 훤하게 배는데
정작 산으로 잡으러 들어가 보면 그 잡녀로 새끼들이 그 많은 골짝골짝 어디에 쑤서 박혔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인데 또 만성리 해수욕장 모래밭에서 바늘 하나 찾는 격이구만이라. 지금 그런 무책임한 소리들을 듣자는 게 아니오. 우리 군의 두 경찰서가 특히 책임이 무거운 건 뭔지 아시오? 그 염상진이나 하대지 같은 놈들이 다 우리 군 출신이기 때문이오. 그 두 놈만 잡아 없애도 그 졸개들 잡기가 훨씬 쉬워지지 않겠냐 그것이요. 남인태는 추궁하듯이 두 토벌대장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 말이야 영축 없이 맞제라.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조인되었다. 만 3년 1개월 2일 만에 총소리가 멈추게 되었다. 따라서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미 소의 합으로 그어진 직선의 38선은 구불구불한 곡선의 휴전선으로 변했다. 그 난해한 곡선은 전쟁이 끝난 선이 아니라 전쟁을 쉬는 선이란 뜻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구체적인 차이를 잘 모른 채 그저 전쟁이 끝났다고 했다. 근데 그간의 죽은 목심들이 징하게 많을 것인디 다 얼마나 될란고? 징글징글하게 많을 것인디 그것을 누가 무신 재주로 다 알겠어? 맞는 말이었다. 그 수를 자세하게 밝혀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전쟁이 끝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신문들은 평양방송이 8월 7일에 발표한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박헌영 외에 이승엽, 이강국, 임화, 설정식 등 12사람에 대한 숙정이었다. 재판을 아직 받지 않은 사람은 박헌영 하나였다. 나머지 12명은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되어 있었다. 그 신문을 보고 이혜룡은 걷잡을 수 없이 흥분하고 말았다. 소장동지, 소장동지 이것 좀 보십시오. 결국 이럴 줄 알았습니다. 보십시오. 그때 94호 결정서에서 모든 잘못을 남선 단체들한테 덮어씌웠을 때 저는 벌써 이런 결과가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당이 종파주의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소장동지의 면전이라 차마 그 말을 꺼내지 못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십시오. 휴전이 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렇게 남로단계만 쏙 뽑아 이 꼴을 만든단 말입니까? 이건 벌써 그때부터 음모된 종파주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래도 당을 믿어야 합니까? 눈에 불을 켠 이혜룡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김범준은 느리게 눈을 올려떴다. 이동지, 그때 내가 이동지한테 했던 약속을 지킬 때가 온 것 같소. 이동지가 할 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털어놔보시오. 어떠한 내용이든 정식 토론으로 접수하겠소. 김범준은 담담하게 말했다. 예, 할 말이 많습니다. 저는 그때 남선 단체들이 모든 걸 잘못했다고 했을 때 솔직하게 말해 분하고 억울했고 너무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럼 북선 단체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인데 당이 어찌 그리 편파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남로당과 북로당은 벌써 오래전에 합당을 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는 오로지 조선노동당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철통같이 믿었고 오로지 조선노동당과 인민의 승리를 위해 투쟁을 바쳤습니다. 남로당이 잔재를 일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이 시작되고 못 모르는 사람들이 박헌영 동지 만세를 부를 때 저나 모든 당원들은 이런 행위를 철저히 막으며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게 했고 왜 그래야 하는지를 열심히 지도하고 학습시켰습니다. 그리고 북선 동무들이 갖는 우월감과 자만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남선 동무들은 충돌을 피하고 좋게 해결하려고 많이들 참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당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남선 단체들에게 책임을 씌우더니 결국은 남로단계를 다 숙청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남쪽 출신들인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분명히 남로당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 투쟁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 투쟁해야 합니까? 당한테 버림을 받았으니 이제 와서 개들의 세상으로 손을 들고 내려가야 하겠습니까? 말씀 좀 해보십시오, 소장동지. 이혜룡의 충혈된 눈에는 눈물이 번지고 있었다. 좋소. 이동지의 말 잘 들었소. 이동지의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오. 그런데 내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이동지한테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소. 예, 말씀하십시오. 그건 다름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이동지의 감정을 누르고 이동지의 생각도 접어놓고 우리가 당사를 학습할 때처럼 그런 마음으로 내 말을 들어달라는 것이오. 그렇게 할 수 있겠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소.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뒤로 미뤘던 것은 나도 오늘과 같은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이었소.
그때 상태로 얘기를 해봤자 제대로 설명이 안 됐을 것이오. 이동진은 지금 그때 일을 한 가지 상기할 게 있어. 그게 뭔가 하면 두 도당위원장의 결정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때 남선 단체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동진이나 중간 간부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처럼 두 도당위원장도 이의를 제기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점이요. 어떻소? 생각이 나오? 글쎄요. 이혜룡은 미간에 신경을 모으며 고개가 기울어져 한참을 있더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별 의견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맞소. 두동지는 그 대목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소. 왜 그랬는지 알겠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참 이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은 그때 벌써 선택적 결정을 했던 것이고 두 동지는 당의 그 뜻을 파악하고 이의 없이 접수했던 것이요. 선택적 결정, 그게 무엇입니까? 이동지, 잘 들어보시오. 민족해방전쟁이 남조선을 해방시키지 못하고 휴전협상에 임하게 되었소. 상황이 그렇게 되었을 때 당은 인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소? 당에는 인민들 앞에 책임질 의무가 있소. 그 의무가 무엇이겠소? 이동지가 지난번에 지적한 것처럼 미군 개입 같은 것을 설명하는 것이겠소? 그건 전쟁이 진행된 원인이고 결과는 될 수 있어도 당의 인민 앞에 지는 책임은 될 수 없소. 만약 그것으로 책임을 대신한다면 그건 당의 비겁이고 인민에 대한 기만이요. 당은 인민들에게 민족과 인민의 해방을 약속했고 따라서 인민들의 피해의 헌신을 요구했소. 그런데 결과는 무의로 돌아갔소. 그때 당은 인민들의 피해의 헌신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요. 그 책임을 수행하지 않고는 당은 인민 앞에 존재할 수 없소. 그 책임의 수행을 위해 당은 선택적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요. 아니 그럼 박헌영 동지께서 스스로 역사 선택을 했단 말입니까? 이혜룡은 그동안의 생각에 완전히 뒤집히는 창란을 느꼈다.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죽음도 나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 그건 이미 볼셰비키 당사가 입증하는 바이고 그건 이미 볼셰비키의 전통이기도 하오. 그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 바로 이동지 자신을 보면 되는 거요. 이동지는 지금 역사 투쟁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고 죽을 각오로 투쟁하고 있어. 바로 그 정신이 역사 선택을 하는 게 아니겠소? 젊은 이동지가 하는 일을 박헌영 동지가 안 해서야 되겠소? 이혜룡은 비로소 눈앞이 새로 열리는 것을 느꼈다. 휴전을 계기로 토벌대들의 공세는 맹렬해졌다. 군 병력의 일부 지원을 받으며 전투경찰대가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전투경찰대는 군작전과 똑같이 엄청난 병력을 지리산에 투입해대고 있었다. 빨치산들의 수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그들은 방어의 두려움이 없이 한시라도 빠른 소탕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다. 9월 20일쯤인데 지리산에 갑자기 삐라가 뿌려지고 있었다. 삐라를 집어든 순간 이혜룡은 눈앞이 새까매지는 충격에 부딪혔다. 그건 이현상의 죽음을 알리는 삐라였던 것이다. 그는 두려움으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삐라에는 분명 이현상 선생의 숨 끊어져 버린 모습이 담겨 있지 않은가. 이혜룡은 가슴이 컥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이혜룡은 삐라에 떨어진 눈물을 닦아냈다. 혁명가답게 장하게 잘 가셨소. 김범주는 삐라를 내려다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선생은 인민의 영웅이고 조국의 애국자요. 김범주는 먼 산줄기를 바라보며 독백하듯 말하고 있었다. 9월이 저물어가는 어느 날이었다. 화엄사골과 피아골의 일시에 토벌대가 밀려들었다. 이혜룡은 지난번 빗점골과 대성골을 공격했던 병력이 이동해 온 것임을 직감했다. 그들이 준흥선에 막 올랐을 때였다. 어디선가 기관총이 난사되기 시작했다. 피해라! 이혜룡이 외쳤다. 그러나 그는 돌아서다 말고 푹 고꾸라졌다. 총알들이 잇따라 그의 등을 뚫고 나갔던 것이다. 그의 옆에서 김범준도 허리가 휘청 꺾이며 쓰러지고 있었다. 순식간에 4명이 쓰러졌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넘어지고 뒹굴며 비탈을 내려뛰고 있었다. 그들의 몸에 부딪힌 나무에서 일찍 물든 나뭇잎들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염상진은 대원 4명과 함께 막바지에 몰리고 있었다.
위로 밀리고 밀려 산꼭대기에 다다라 있었던 것이다. 도벌대들은 총을 난사해대며 밀어 올라오고 있었다. 그들은 수백 명에 이르렀다. 그들의 병력 동원이나 포위망 구축 같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확실해지고 있었다. 그들에게 비틀을 기습당하는 순간 염상진은 새로운 배신자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이다. 부사령 동지, 총알이 떨어졌구만요. 어느 대원의 다급한 소리였다. 서로 나누어 쓰시오. 함부로 쏘지 말고 한 놈씩 정확하게 겨냥하시오. 염상진은 가는 구멍을 들여다본 채 지시했다. 총알이 다 떨어졌는데요? 뭐시? 그 순간 염상진은 방어쇠를 잡아당기고 말았다. 그 총알이 적을 향해 제대로 날아갔을 리가 없었다. 염상진은 대원들 쪽으로 몸을 돌렸다. 대원들은 총알이 없으면서도 원형을 이룬 형태로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다. 염상진은 자신의 탄띠를 살펴보았다. 탄창 2개와 수류탄 하나가 남아있었다. 그는 탄창 2개를 허물어 네 대원에게 4발씩 나누어 주었다. 이게 마지막이오. 한 발씩 정확하게 겨냥해서 쏘도록 하시오. 3발씩만 쏠게라? 한 대원이 물었다. 그 말은 곧 한 발씩은 남겨야지요? 하는 말이었다. 염상진은 대원들을 휘둘러 보았다. 4명이 모두 입을 꾹 다문 얼굴들이었다. 그 얼굴들이 평소의 얼굴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금방 느꼈다. 4발씩 다 쏘시오. 이게 남아있으니까. 염상진은 수류탄을 내보였다. 염상진은 적을 향해 방어쇠를 당겼다. 1번, 2번. 빈 탄창이 튕겨나왔다. 더 쏠 총알이 없었다. 그는 아무에게도 총알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들도 방아쇠를 2번씩만 더 당기면 빈총이 되는 것이다. 그는 빈총에 가는 구멍을 통해 몰려오고 있는 적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마침내 왔구나. 이젠 가야지. 그는 어금니를 꾹 물었다. 문득 아들 광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새벽 공기 같은 맑고 시원한 목소리가 쟁쟁하게 울려왔다. 아버지, 나도 싸게 커서 아버지 맹기로 훌륭한 사람이 될라요?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아내의 얼굴이, 딸의 얼굴이 겹쳐지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생각해냈다. 얼른 왼쪽 윗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날 어머니가 주셨던 돈이 손끝에 잡혔다. 그는 돈을 매만져보고 손을 빼냈다. 부사령 동지, 총을 다 쐈구머니라. 뒤에서 들린 말이었다. 염상진은 몸을 돌렸다. 그는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나갔다. 그때 아래쪽에서 외침이 들려왔다. 염상진, 염상진 들어라. 우린 네가 염상진인 것을 알고 있다. 총알이 다 떨어졌으면 부하들 데리고 자수하라. 자수하면 선처를 보장한다. 이젠 전쟁도 끝난 지가 오래다. 잘못 생각해서 부하들 불쌍하게 죽이지 말고 어서 자수하라. 염상진은 적이 자신의 이름까지 알고 있는 것에 새삼스럽게 놀라지 않았다. 누군가의 입으로 비트가 노출된 이상 이름이 밝혀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동무들 다 같이 앉읍시다. 염상진은 바위들을 연패 삼아 서 있는 대원들을 둘러보았다. 염상진이 먼저 자리를 잡았다. 대원들이 뒤따라 둘러앉았다. 총소리들에 쫓겨갔던 산의 정막이 한꺼번에 밀려들고 있었다. 그 두껍고 깊은 정막 속에 그들 5은 바위 덩어리인 듯 앉아 있었다. 마침내 염상진이 입을 열었다. 동무들, 저자들이 떠드는 소리 다 들었지요? 투쟁을 끝낼 때가 마침내 우리 앞에 왔소. 동무들은 투쟁의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을 것이요. 그러나 적들이 저렇게 떠들어댄 이상 나는 동무들에게 당의 원칙을 강요하고 싶지 않소. 이 마당에 여러분의 마지막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솔직하게 결정하기 바라겠소. 저자들의 말을 듣고 자수하겠다면 가둬줬소. 자, 백동무부터 돌아가면서 말해보시오. 진은 여기서 죽었구만이라. 걔들을 믿느니 경상도 디딜방아를 믿겠소. 더 살아서 할 일도 없구만이라. 하모니라 다 한군에 가야제라. 동무들 다들 장하시오. 염상진의 감격 어린 목소리였다. 염상진 들어라. 2분 남았다. 자, 동무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씩 하시오. 염상진이 수류탄을 소나기에 잡으며 말했다. 무엇이냐, 바라는 대로 살아봤은께 원도 한도 그만이라. 나도 더 바랄 것이 없는데 새끼 하나 있는 것이 눈에 볼피오. 나도 후회할 것 아무것도 없소. 나는 따로 할 말 없고 그저 부사령 동지 매시고 죽은 깨로 영광이요. 동무들, 나도
동무들 같은 당당한 전사들과 함께 죽으니 아무것도 더 바랄 것이 없소. 염상진이 대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고 있었다. 30초 남았다. 30초. 동무들, 우리 다 같이 어깨동무를 합시다. 염상진이 발을 벌렸다. 네 사람도 양쪽 팔들을 벌렸다. 그리고 그들은 어깨동무를 했다. 어깨동무를 하게 되자 그들의 간격은 자연히 좁혀들었다. 수류탄을 든 염상진의 오른손이 그들이 만든 동그라미 가운데 놓였다. 동무들, 우리 다 같이 만세를 부릅시다. 염상진은 말을 마치자마자 입으로 수류탄의 핀을 뽑았다. 인민공화국 만세! 꽝! 이틀이 지난 별고역 앞마당에는 사람의 목 하나가 내걸렸다. 폭이 60cm 정도고 길이가 2m 정도 되는 나무판이 받침목으로 비스듬하게 세워졌고 그 꼭대기에 머리카락을 위로 모아 묶은 목이 매달려 있었다. 그 아래로 불튼 종이에는 큼직큼직한 글씨들이 씌어 있었다. 악질 빨갱이, 염상진 사살. 수류탄 자살로 염상진과 다른 빨치산들의 몸은 걸레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토벌 때는 염상진의 목만 잘 나갔던 것이다. 그 목은 순천경찰서를 거쳐 출신지 경찰서로 넘겨진 것이다. 염상진의 목이 내걸리자마자 그 소문은 거센 바람이 되어 읍내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이놈들아, 안 뒤야, 안 뒤야, 내 아들을. 한 여자 노인네가 울부짖으며 사람들을 밀쳐대고 있었다. 그동안 허리가 더 굽어 지팡이를 짚은 오산댁이었다. 오산댁은 계속 울부짖으며 맨 앞으로 나섰다. 웜에 어쩔 거나, 애비야, 애비야, 내 자서가. 오산댁의 입에서 통곡이 터져나왔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나무판 양쪽에서 총을 메고 서 있던 두 경찰이 제각기 먼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이놈들아, 이런 숭악한 것이 어디가 있냐. 당장에 내 아들을 내놓거라. 호산댁이 소리치며 앞으로 내달았다. 두 경찰이 놀라 재빨리 호산댁을 가로막았다. 이런 숭악한 놈들아, 비켜나거라. 사람이 죽었으면 그만이지. 저런 법이 어디 있냐. 비켜나 이놈들아. 할맛이 존말로 올 때 집에 가 있으시오. 다 빨갱이 자석든 죄께. 에라이 죽일 놈아, 니도 사람이냐? 호산댁이 눈을 부릅뜨며 지팡이를 내려쳤다. 경찰이 지팡이를 막아 잡으며 낚아챘다. 호산댁이 여지없이 앞으로 엎어졌다. 몸에 참말이네 왜? 그때 한 여자가 두 발을 벌리며 펄쩍 뛰어올라 허공에서 손바닥을 맞대리며 짐승의 포효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다. 엎어졌던 호산댁이 몸을 일으키며 고개를 후딱 뒤로 돌렸다. 느낌 그대로 그녀의 눈에 잡힌 것은 큰 며느리였다. 호산댁은 불끈 힘이 솟기는 걸 느꼈다. 아이고 시상이나 광주 아버지. 어찌 그러고 기시오. 수염이 더부룩한 채 긁히고 찍힌 염상진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죽산댁은 눈물과 함께 창자를 다 토해내듯 크고 긴 소리로 처절하게 통곡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이었다. 그녀는 언제 그런 통곡을 했냐 싶게 번개처럼 경찰에게로 내달았다. 방심을 하고 있던 경찰은 그녀를 막고 어쩌고 할 새가 없었다. 경찰이 죽는 듯이 비명을 질러댔다. 그녀는 경찰의 팔을 물어뜯고 있었던 것이다. 저 년이? 반대쪽에 섰던 경찰이 당황한 소리를 더듬거리며 총을 어깨에서 벗었다. 그리고 개머리판을 앞으로 둘러잡으며 이쪽으로 급히 걸음을 옮겼다. 그는 상대방이 여자라는 것을 의식한 것인지 아니면 많은 눈들을 의식한 것인지 개머리판을 그냥 내리고 발길로 죽산댁을 걷어차며 소리질렀다. 이봐, 어디다가 횡패요? 횡패가? 이놈아, 누구를 차냐? 차기를! 호산댁이 지팡이로 그 경찰을 때리려고 했다. 그때 죽산댁이 팔을 물고 있던 경찰을 떠다밀며 돌아섰다. 떠밀린 경찰은 뒤로 넘어지고 있었고 죽산댁은 어느새 다른 경찰에게 덤벼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파란불이 켜져 있었고 그 서슬에 놀라 하며 어물거리던 경찰은 그만 붙들리고 말았다. 그녀는 순식간에 경찰의 손을 물어뜯었고 경찰은 체면도 없이 비명을 질렀다. 저런 미친년잠 보소. 저 년이 무법 천짓이.
팔을 물렸던 경찰이 총을 집어들며 감정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 고역스럽게 찡그려진 얼굴이 죽산댁을 가만두지 않을 기세였다. 손을 물린 경찰이 계속 비명을 지르며 다른 주먹으로 무릎으로 죽산댁을 닥치는 대로 치고 차고 있었다. 그러나 죽산댁은 손을 놓지 않았다. 요것이 못들하는 짓거리여 시방! 남자 목소리가 쩌렁 울렸다. 두 손을 허리에 걸치고 버티고 선 것은 염상구였다. 그때 마침 개머리판을 앞으로 꼬나잡고 죽산댁을 향해 내닫고 있던 팔 물린 경찰이 염상구를 알아보고는 주춤 멈춰섰다. 아가, 큰아가, 시동상 왔다. 시동상. 호산댁이 작은 아들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큰며느리를 흔들어댔다. 그 말에 비로소 죽산댁은 물고 있던 손을 놓았다. 이 염사장 잘 오셨소? 염사장 엄니하고 형수씨가 시방 공무집행 방해를 엄시로 이 난리 판굿이요. 팔을 물렸던 경찰이 염상구가 나타난 것을 반가워하는 기색으로 말했다. 염상구는 매달린 목을 흘낏 올려다보았다. 그래서 나보고 엄니 형수씨 말개돌아 그것이요? 염상구의 말은 얼굴만큼 싸늘했다. 야? 경찰이 어리둥절해졌다. 손을 물렸던 경찰이 손을 싸잡은 채 다가서고 있었다. 야이 씨부랄 놈들아, 여러 개소리 씹어 돌리지 말고 싸게 저거 띠내려. 염상구가 두 경찰을 향해 소리질렀다. 아니 어째 그러신다요? 손을 싸잡은 경찰도 어리둥절해졌다. 상대방은 틀림없이 청년 당장 염상구였던 것이다. 이런 개족 같은 새끼들아, 살아서나 빨갱이지 죽어서도 빨갱이요? 당장에 못 뛰내리겠어? 염상구가 두 경찰의 어깨축지를 동시에 치며 외친 소리였다. 그려 네가 사람이다. 하몬 너그 성인디. 그제서야 마음을 놓은 호산댁은 솟구치는 서러움을 눈물로 쏟아내고 있었다. 웜에 아줌 차는 거 시동상이 인자 사람이시. 예상이 뒤집히자 죽산댁도 비로소 고마움과 서러움이 번복된 눈물을 줄줄이 흘리고 있었다. 다 암수를 어째 이러시오? 팔을 물린 경찰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요것이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일 아니오? 손을 물린 경찰이 사정하듯 말했다. 좋아, 너가 못하겠다면 나가 할 것인께 비켜나. 염상구가 허리에 걸쳤던 손을 허공에 뿌리며 앞으로 나섰다. 그리는 못해요. 서장한테 가서 말하시오. 두 경찰이 어찌게 잡은 총으로 염상구의 앞을 가로막았다. 하, 너가 나하고 완력으로 허자 그것이냐? 염상구는 고개를 젖히며 코웃음을 날리고는 너가 존말로 할 때 앞뒤워 까불면 맞박에다 칼침 받고 말 것인께. 얼굴이 싹 변한 그가 잔인스럽게 내쏘았다. 맘대로요. 요것이 빈총이 아닌께. 항, 우리도 그냥은 안 당요. 두 경찰이 재빨리 서너 발짝 뒤로 물러서며 총을 겨누었다. 야, 너가 참말로 막보기로 나올 셈이요? 그려, 칼침보다 총알이 더 빠르겠지? 시기도 훨썩 더 시고, 알겠어. 나하고 총으로 여보겠다 그것이지? 기둘려, 너그만 총 있는 것이 아닌께. 권 서장는 맞박에서부터 너그들 맞박거정 각단지게 빵꾸를 뚫어줄 것인께. 말을 해나갈수록 염상구의 실로는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다.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휙 돌아섰다. 두 경찰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어이, 싸게 서장님한테 보고 와소. 손을 물린 경찰이 말했다. 알겠구마. 핑 등기 올라네. 팔을 물린 경찰이 총을 어깨에 둘러맸다. 둘러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청년단과 경찰이 총질을 하게 생겼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을 어찌해야 쓰겄냐? 상구 성질에 참말로 청년단을 몰고 나올 것인디. 호산댁이 걱정스럽게 큰며느리를 쳐다보았다. 냅두시오. 그리 안 오면 아범 못 찾을 것인께라. 서로 청질이야 못하요. 죽산댁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상구가 청년단 몰고 나오는 것으로 일이 풀리면 얼마나 좋겠냐. 호산댁은 새로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사태를 보고받은 권 서장은 그만 난감해졌다. 염상구가 그렇게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던 것이다. 환영할 리 없지만 그저 못 본 척 할 줄 알았던 것이다. 청년단이 총을 들고 나서고 감정이 격해져 총질이 일어나고 그는 더 이상을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경찰과 청년단이 총을 맡겨놓고 선다는 것 자체부터가 경찰 체면의 손상이었고, 그리고 어떤 때에 마땅치 않고 거슬리더라도 염상구의 성질에 불을 붙여서 좋을 것이 없었던 것이다. 유순경, 내 말 잘 들으시오. 청년단이 밀려들면 마지못한 척 물러서시오. 절대로 경찰에서 그걸 내려주지 말고 염상구나 청년단 손으로 떼가게 내버려 두란 말이오. 알겠소? 예, 알겠구만요. 팔을 물린 유순경은 서장의 말뜻을 금방 알아들었다. 그렇게 되면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염상구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염상구는 과연 총을 든 청년 단원들을 몰고 역으로 쳐들어오고 있었다. 염상구의 살기와 청년 단원들의 살벌함에 사람들은 뒤로 밀리며 길을 넓게 틔웠다. 두 경찰은 시전대로부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하고 있었다. 경찰들이 불어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염상구는 경찰이 하나도 보이지 않자 문득 긴장했다. 그러나 권 서장이 충돌을 피해섰다는 것을 곧 눈치챘다. 저거 떼내려라. 염상구가 명령했다. 청년 단원들이 우르르 시전대로 몰려들었다. 죽산댁이 치마를 받쳐들고 있었다. 염상진의 목은 그 치마 위로 옮겨졌다. 그 순간 죽산댁이 치마를 감싸 안으며 주저앉았다. 아이고매, 광조 아버지, 광조 아버지. 통곡과 함께 그녀의 온몸이 심하게 떨려대기 시작했다. 늦가을 볕이 스산하게 내리고 있는 길고 긴 방죽에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텅 비어버린 중도 들판이 방죽에 사람이 없는 까닭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장수 노인은 그 빈 방죽으로 들어섰다. 도무지 사람이 싫다는 생각이 들어 큰 길을 따라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한 노인은 역마당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산 사람 목이 내걸렸다기에 혹시 강동기나 마삼수가 아닌가 해서 도래등을 허겁지겁 넘었던 것이다. 한장수 노인은 뜻밖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그 사람의 흉한 모습을 보고 나서 한 세상이 또 마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그 유명한 대장이 저리 죽었으니 동기나 삼수가 살았을 리가 없는 일이제. 말자리나 하고 생각 똑바라지게 묵은 젊은 사람들은 다 죽어불고 인자 나 같은 쭉징이에 지 욕심 채리는 것들만 남았구만. 해방이 되고 이적지 8년 쌈에 죽기도 많이들 죽었제. 쓸만한 사람들 요리 한바탕씩 쓸어 불고 남은 그 많은 사람들이 새로 재화지자면 또 얼마나 긴 세월이 흘러야 하는겨. 인자부터 새로 나는 자석들이 장성여야 함께 한 시상이 흘러가는 세월이제. 그렇지. 가보년 그 쌈에서 3일 만세까지 25해고 3일 만세에서 해방까지가 또 26해 아니라고? 인자부터 또 그만한 세월이 흐르면 어찌 될랑고? 또 그런 심들이 못하지겠제. 세월이란 것이 그냥 무심어들 않는 법인께 나가 질게 살아옴서 보고 적은 세월이 그렸어. 나도 참말로 징하게 오래는 살았구만. 인자 나 같은 쭉쟁이부터 얼렁얼렁 가야지. 그래야 새로 타고난 목심들이 묻고 커날 것인께. 복동이도 동기도 삼수도 없는 사랑방을 혼자서 지키기도 인자 심파하는 일인께. 살아올 기약이 없어진 사람들인께. 한장수 노인은 눈물이 젖어드는 눈으로 길게 뻗어나간 방죽을 힘겨운 걸음으로 휘청휘청 걸어가고 있었다. 중도 들판이 썰렁하게 비어버린 대신 포구에는 누렇게 변한 갈대밭이 풍성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 갈대밭은 찬 기운 서린 바람결이 스쳐갈 때마다 서로 몸들을 비벼대며 겨울 숲이 우는 소리와 흡사한 소리를 포구의 물결 위로 실어보내고 있었다. 포구에 물이 실리고 있었다. 밀물 때는 물결이 커지고 그 물결을 타고 작은 고기들이 몸을 실었다. 때 맞추어 기러기떼가 갈대숲 여기저기에서 날아올라 기륵기륵 소리하며 정연하게 날기 시작했다. 이틀 뒤에 염상진의 상여가 나갔다. 그는 유로로 가는 길목 어느 산자락에 묻혔다. 목 아래로는 집등으로 몸체와 두 팔다리를 만들어 붙인 그의 관 위에 서민영과 김범우가 흙 세삽씩을 뿌렸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갔다. 어둠이 장막을 친 깊은 밤, 무덤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결에 인기척이 실리고 있었다. 어둠에 묻혀 잘 드러나지 않는 무덤가에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그림자들은 무덤을 에워쌌다. 그림자는 모두 6이었다.
철이 늦어 어둠 속에서는 벌레 소리 한 가닥 울리지 않았다. 찬바람에 낙엽들 구르는 메마른 소리만 스산하게 들리고 있었다. 그림자 하나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대장님, 지가 왔구만이라. 하대 지어라. 대장님, 대장님이 먼좀 가셔불고 지가 살아남어 일이 될 줄 몰랐구만이라. 지가 대장님 앞에 면목이 없구만요. 그래도 대장님이사 다 아시제라. 지가 요리 살아있는 것이 그간에 총알 피해댕김서 더럽게 살아남은 것이 아니란 거 말이제라. 대장님, 편안하니 먼좀 가시시오. 지도 대장님한테 배운 대로 당당하니 싸우다가 대장님 따라 깨끗하게 갈 것인께요. 대장님, 근데 지가 남치기 역사투쟁을 하고 죽기 전에 또 한 가지 하고 잡은 일이 있구만이라. 지 맘대로 엿보길 전에 대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려고라. 그것이 뭔고 하니 지가 할아버지한테 받은 이름을 지 손자놈한테 남겨주려고라. 요 말을 죽기 전에 아들한테 전하고 줄을 낭망요. 대장님, 우리는 아직 힘이 남아있구만요. 끝거정 용맹스럽게 싸울 텐께 걱정 마시시오. 그림자들은 소리 없이 움직이며 차례로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대원들이 대장 염상진을 만나고 있는 동안 하대치는 두 손에 힘주어 총을 잡고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다. 짙고 짙은 어둠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어둠 속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둠이 짙은 만큼 정막이 깊을 뿐이었다. 그러나 산줄기만은 어둠 속에서도 그 윤곽을 어렴풋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 어렴풋한 윤곽 속에서도 산줄기는 장중한 무게와 굳센 힘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그 억센 산줄기의 봉우리에서 봉화들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 봉화들은 너울너울 불길을 일으켜 어둠을 사르며 줄기줄기 뻗어나간 산줄기들을 따라 끝없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불꽃들과 함께 함성이 울려오고 있었다. 그는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헛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산봉우리마다 봉화불이 타올라 산줄기를 따라 불꽃 행렬을 이루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 봉화불들의 기세를 따라 다같이 함성을 지르며 투쟁의 대열을 지었던 때도 분명히 있었다. 그의 가슴에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그 불길이 타오르고 그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가슴을 펴며 숨을 들이켰다. 그와 함께 밤하늘이 그의 시야를 채웠다. 그는 문득 숨을 멈추었다. 그는 눈앞이 환하게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가 본 것은 넓게 펼쳐진 광대한 어둠이 아니었다. 그가 본 것은 어둠 속에서 수없이 빛나고 있는 별들이었다. 그는 멀고 깊은 어둠 저편에서 명멸하고 있는 무수하게 많은 별들을 우러러보았다. 가을 별들이라서 그 초롱초롱함과 맑은 반짝거림이 유난스러웠다. 그 살아서 숨쉬고 있는 별들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그 별들이 모두 대원들의 얼굴로 보였던 것이다. 먼저 떠나간 대원들은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혁명의 별이 되어 어둠 속에서 저리도 또렷또렷한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봉화가 타오르고 함성이 울리고 있는 가슴에다 그 별들을 옮겨 심고 있었다. 끝간데 없이 펼쳐진 어둠 속에 정막은 깊고 무수한 별들의 반짝거리는 소리인 듯 바람 소리가 멀리 스쳐 흐르고 있었다. 그림자들은 무덤가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광막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다.